안녕하세요. UBC 시청자 여러분, 정치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권순욱입니다. 미리 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강병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소개를 잠깐 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그냥 인사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일정이 촘촘해가지고 시간을 겨우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죄송합니다. 원래 노동부만 소위가 잡혀 있었는데, 네. 이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용케 네. 시간을 낼 수 있어서 네. 저로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우리 강 의원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1년 전북 고창생, 그리고 여기 은평, 지역구인 은평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 농경제학과 졸업했고, 1994년도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2002년도 당선되시고, 그때 선거운동할 때 수행비서를 하고 취임하신 이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쭉 임기를 함께 해서 5년 동안 만기 근무를 하고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셨고,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은평구을, 여기가 이재호 지역구입니다. 이재호를 누르고 당선되셨습니다. 와, 간단하게 읊었는데, 예, 간단하게 읊었는데, 야,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평구을 여기 공천받을 때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예. 임종석 비서실장이 예. 은평구 을에 출마하겠다고 나와가지고, 그때 신경전 팽팽하게 싸웠어요. 그죠? 저 신경전도 신경전이었고, 네. 저는 거기가 이제 제가 초, 중, 고를 나온 곳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거운동을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 2015년 한 연말께 우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많이 가슴을 졸였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경선했죠? 이겼습니다. 그죠? 야, 난 대단했어.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임종석 실장이 은평구를 온다 해서 우리 강 의원님이 완전 비상 걸려가지고, 그죠? 예. 진짜, 노심초사하면서, 그래도 제가 그때, 정말 제가, 야, 훌륭하다. 그렇게 본 거는, 야, 진짜 깡다구 있게, 속된 말로, 깡다구 있게 경선을 준비하시더라고요. 네. 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패기 있다. 그런 거 느끼고, 그때 경선 어떻게 준비했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초중고 나왔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선거 때 슬로건이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 예. 그 살아계셨을 때 연신내 한복판에서 식당을 하시면서 예. 저 초중고 대학까지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새 시대의 새로운 엔진, 개혁의 선두주자, 이런 좀 식상한 선거 슬로건보다는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기억납니다. 예, 그 슬로건을 가지고 뛰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온 임종석 비서실장과 좀 대비를 시켰던 것 같아요. 은평을 같은 경우는 이재호 의원이 5선을 하시다 보니까 네. 좀 식상해 하는 분들이 많았고, 뭔가 젊고 참신하면서도 우리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좀 토박이를 원했던 그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는 게, 우리 지역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줬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니 찾아봤더니 경력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이었대. 이런 것들이 많은 또 우리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경선이 끝나고, 임종석 실장님하고 좀 서먹한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임 실장님께서 이제 대통령님 모시고 비서실장이 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임종석 실장이 밥 한 번 샀냐고. 무슨 소리세요? 그때. 아니, 결국 강 의원이 비서실장 만들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이 경선에서 승리하고 본선 가서 이재호를 이기고, 야, 이재호 진짜 터줏대감처럼, 그죠? 네. 자전거 타고 20년을 누비셨던 분이시죠. 근데 운동화 신고 누비셨잖아요. 그렇죠. 예. 파란 운동화 신고
운동화 몇 켤레 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덕분에 우리 임종석 실장님이, 그 뒤에 대통령 비서실장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때 국회의원 됐으면 저기 안 있었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제 그때 바뀌었으려나? 바뀌어서 제가 청와대에 가 있었겠죠, 또. 그러니까.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임종석 실장님, 실장님, 형님, 그 밥 한번 사주세요. 옆에 저도 꼽사리 좀 끼워주세요. 같이 이렇게. 예. 어때요? 국회에 이렇게, 그 전에 청와대에서 5년 만기 근무 탁 하면서 청와대에 계실 때는 그때 이제 공격을 정말 많이 당할 때 계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홍보기획 비서관실에 근무하다 보니까 최전선에서 싸우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야당을 상대를 하고 네. 그리고 언론의 각종 보도를 또 이제 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국회의원 그동안 생활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제 청와대를 나와서 이렇게 한 백수 생활을 좀 2008년도에 좀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했죠. 제가 그때 상황을 잘 알지. 이제 백수 생활하고 도대체 나도 이제 가장인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또 가족도 먹여 살려고 그러니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이제 건설 노동일 한 3년 하고 예. 정치 결심하고 다시 이제 이 판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렇죠. 제가 2011년도에 미장 방수일을 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경남 거제에 가가지고 옥상 방수공사 오다를 따서 그거를 하게 됐었는데 거기 지방 내려갈 때는 방수 노동자들 한 5분 모시고 봉고차 한 대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조그마한 여간방 하나 잡아서 같이 먹고 자면서 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그렇죠. 저녁에 김치찌개 소주 한 잔 먹고 이러는 생활인데 제가 그때 이제 저녁 식사하는 와중에 우리 방수 반장님이 대학교 다니는 딸내미 전화 받고 들어오더니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여러 데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왜 이렇게 반장님 좋으세요? 그랬더니 대학교 다니는 딸이 알바를 구했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건설 일을 배워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금여지책이죠 뭐.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당시 MB가 네. 정말 저희 청와대 출신들 어디 기업체 들어가고 그랬으면 다 굉장히 속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못 들어갔지. 네. 예. 다 들어갔던 사람들로 다 잘라내고 청와대 했던- 출신들은 그냥 백수로 그냥 바꿀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그때. 맞습니다. 예. 예. 저도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그런 혼자서 하는 건설 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방수 반장님이 대학교 다니는 딸 알바를 구했다는 걸 듣고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 분이 한 가족의 가장이고 노가다를 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 벌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인도 보시고 대학교 다니는 딸 둘도 학자금 대출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알바를 해야 되는 그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고 하잖아요. 1인당 3천만 원입니다. 4인 가족이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버는 가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없죠. 없죠. 없습니다. 네. 예. 아무리 벌어도 그 땀의 대가를 찾을 수 없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저분들의 땀의 대가를 찾아주는 찾아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건 정치다. 그때 정치를 결심하고 등장을 했었던 거죠. 다시 정치 시작하실 때가 기억납니다. 그죠? 이제 우리 간혹 연락은 주고받고 생사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노가다 하는 것도 알고. 근데 부인이 잘 버시잖아요. 잘 버시진 않나? 그러니까 이제 제 부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집사람은 이제 판사잖아요, 판사입니다. 판사. 예. 청와대 있을 예. 때 어떻게 좀 이렇게 소개팅을 예. 했는데 예. 이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해야지 예.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그때 들어서. 장가 잘 갔네. 그렇죠. 그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네. 황희 의원이었습니다. 황희 의원이 황 의원님 다음에 모셔야겠다. 그래서 황희 의원이 네. 제가 2014년 10월 3일인가 집사람을 만났는데요. 네. 그때 뭐 휴일이었는데 또 청와대 와서 일하는 날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황희 의원이 병원아 이번엔 실패하면 안 되니까 내가 써준 시나리오대로 그때 해. 이미 노총각이었거든. 그래가지고 황희 의원이 1차는 어디서 만나고 어떤 멘트를 날리고
2차는 또 어디를 가고 이런 시나리오를 꼼꼼하게 써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성공했죠. 그래서 항상 황희원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결혼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청와대 만기 근무 2008년 2월 그죠? 그거는 뭐 보니까 팩트 체크를 좀 하면은 제가 좀 일찍 나왔죠. 몇 달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그 직전에 나왔구나. 네. 예. 양정철 그래요. 비서관님을 홀로 외롭게 놔두고 아. 저 혼자 살아보자고 나왔죠. 그래요. 양정철 비서관 이야기 조금 이따가 하고 네. 요즘 하여튼 자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원내 부대표 지금 원내 부대표 작년 1년 작년 동안 우상호 1년 대표할 때 원내대표를 그 했습니다. 시절에? 예. 예.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곧 또 여기 옵니다. 인터뷰. 서울시장 출마하시겠다고. 예, 출마하겠다고 하더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오는데 최근에 그 보니까 뭐 미세먼지 관련해서 법안 대표 발의하고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미세먼지 사실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네. 미세먼지 경보 뜨던 날 그 대중교통비 공짜로 했다가 또 뭐 비판받고 그러던데 아이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너는 아니 이렇게라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예. 제가 그 부분은 좀 계속 예, 설명을 예, 드리고 예. 또 법안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뭐 비상 저감 조치잖아요. 네. 비상이라는 말은 네. 이 고농도가 미세먼지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무언가 조치를 해서 네. 미세먼지 농도를 떨어뜨려 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종의 이제 긴급 처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거를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서 중국에서 50%가 오고 많을 때 80%가 오는데 이 무슨 뭐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네. 중국과의 문제는 네.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그렇죠. 문제입니다. 장기적 평상시에 과제죠. 계속해서. 네. 그런데 과거 정부는 중국에 이 미세먼지 가지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한중간의 정상회담 의제에 미세먼지를 넣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 12월 달 국빈 방문 가셔가지고 네. 시진핑하고 같이 논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중간에서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국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풀어갈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발이 대부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 일을 심각한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문제라고 그럼 중국만 쳐다보고 가만히 그냥 그것 때까지 기다려? 우리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 아니죠. 그렇다고 중국이 심각하니까 중국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 석탄화력 발전소 문 닫아주고 자동차 거기 운행을 중단해 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겁니다. 네. 중국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가고 이 비상 시기에 우리는 뭘 할 거냐에 관해서 환경부가 비상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네. 공공기관 이부제를 얘기한 겁니다. 네. 근데 박원순 시장은 공공 부분만으로 해서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그러니 민간도 동참을 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민간에 동참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자고 간 것입니다. 그렇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네,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마치 영구적으로 무슨 세금 쏟아붓는 것처럼 그러니까 논점을 흘려서 비판하는 건 맞지 않죠. 그걸 비판하는 걸 보면 아니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업무 계획 같은 거 짤 때도 그죠?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짤 때 단기 과제, 예. 중기 과제, 장기 과제 딱 나눠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박원순 시장의 조치는 진짜 초단기 과제거든. 맞습니다. 그야말로 임시 일시 조치거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저기 어디 중장기 대책을 갖다가 들이대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 정말 일을 안 해본 사람이죠. 맞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게 고농도시에 쓸 수 있는 비상조치로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해보니까 공공 부분만은 안 되겠다. 네. 저는 민간 차량들도 강제 이부제를 할 때만이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6월 달에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를 한 달간 셧다운 시키셨거든요. 네. 혹시 이 고농도시의 비상조치로 이 노후 석탄화력 발전을 즉시 셧다운 시킬 수 있다라면은 네. 이건 역시 이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조치들은 비상시 써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오늘 그래서 어제까지 엄청나게 미세먼지가 극심하더니 오늘 아침 출근길에 파란 하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다들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박원순 시장의 임시 조치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바뀌었다라고 해도
그거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까 그 법안 잠깐 법안 물어보셨잖아요. 대표 발의하신 거 그 법안 예. 내용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법안을 3개를 냈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푸른 하늘 3법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국회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총체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없어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법을 냈습니다. 새로 법을 만드는 거네요. 그죠? 예, 굉장히 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세먼지에 관한 모든 대책들을 전부처, 관련 부처들이 다 함께 모여서 특별회를 만들자. 이거 대통령 공약하셨던 바죠.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라든지 관리 방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가 한중간에 미세먼지 의제를 올렸습니다만 중국이 자꾸 원인 규명을 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서 다 온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약간 부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좀 연구를 해서 체계적으로 대책 세울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출원까지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미세먼지를 얘기하면 우리가 거대 담론만 생각을 해요. 뭐 화력발전소라든지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는데 실제 이 미세먼지에 관해서 피해를 입는 거는 어린이, 그렇죠. 노약자 등 이 민감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특별하게 또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상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런 민간 차량까지 이부제를 강제로 하게 하는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노후 경유차 뭐 중단하고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 법으로는 지금 수도권 서울하고 저 부산이나 광양 이런 데 충청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 보면은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서울이 높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닙니다. 지방이 더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아, 왜 그런가요? 서울은요, 이 배출량 총량제라고 해서 이 권역을 묶어놔가지고 특별히 더 강하게 규제 조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에만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에도 권역별로 이런 조치를 확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도 하나 내놨고요. 또 하나는 우리 친환경차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할 수 있게끔 법을 또 하나 내놨습니다. 외국에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는 친환경차를 생산하면은 자국 내에 소화를 해버립니다.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에 있는 좋은 친환경차가 국내로는 안 들어옵니다. 자국 소화하기도 바쁘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폭스바겐 같은 데가 배기량 조작한 차를 들여보내는 거죠. 야, 이것도 아니 다른 나라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무슨 사회주의 국가냐, 관치 경제다 뭐 이런 또 비판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건 언론 기사가 너무 예상이 잘 돼가지고. 그래도 용케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관심이 높으니까 이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지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좀 이번 임시국회 그리고 뭐 그 이후라도 참 추진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전 국민 모두에게 푸른 하늘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와, 말씀 너무 잘하셔요. 그냥 달변가셔요. 아니, 뭔 소리야. 전달력도 좋고. 아니, 이 지금 미세먼지 이렇게 완전 일종의 전담처럼 보이는데 이게 혹시 우리 작년 워크숍 때, 당정청 워크숍 때 보면 그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렇게 각 의원별로 이렇게 쭉 나눠서 뭐 전담한다, 책임지고 그래서 뭐 법안 만들고 한다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차원인가요? 제가 그 국정과제 담당은 아니었고요. 저는 노동사안을 담당을 했고 이거는 아닙니다만. 요건 아니고 그러면 이 국정과제 이전 전부터 그 대통령님 그 미세먼지 공약 짜실 때부터 제가 서포트를 했었고 계속 관심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현안이었군요. 특히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중간의 정상의제 되어야 한다를 제가 강력하게 좀 밀었었습니다. 좋은 거 잡으셨네. 그 대통령 우리 문재인 1번가인가요? 그때 보면 그 쇼핑몰처럼 정책 내놨을 때 그때 1등 먹었던 공약이 미세먼지 대책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1등 공약 잡고 계시네요. 그리고 요즘 또 보니까 최저임금하고 노동시간 단축 이쪽에도 또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참 이렇게 좀 하여튼 뭐 여당 내에 한 목소리를 못 해낸 게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우리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법입니다. 법은 잘 만들어놨죠. 법을 안 지켜서 문제죠.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냐. 이 노동시간이라든지
이 장시간 노동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법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주일에 40시간, 그리고 연장근로 12시간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어봤자 일주일에 52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넘어가는 휴일 근로, 야간 근로에는 50%에다 추가로 또 50%를 그렇죠.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법 위에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이라는 걸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사회나 이런 시간에 보면 법 위에는 헌법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 위에 행정해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고용노동부가 아주 회개한 논리를 폈습니다. 이 일주일에 7일 중에 이 일주는 휴일을 뺀 거라고 합니다. 자기들 멋대로.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이때만 40시간 하고 그러니까. 12시간 하는 거고 토요일 날 휴일에 8시간 일할 수 있고 일요일 날 휴일에 8시간 할 수 있어서 전체 68시간 노동 체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해석으로. 예. 자기네 해석으로. 해석으로. 만든 거죠. 법을 뛰어넘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휴일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중복 갈등 없이 그냥 50% 가산 수당만 준다라고 행정해석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저희 민주당이 행정해석 폐기하라 그랬고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행정해석을 폐기하라고 한 겁니다. 잘못됐으니까. 예. 근로기준법을 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23일 고용노동법원 소위에서 김영주 장관께 여쭤봤습니다. 행정해석 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 사과한다고 하셨습니다. 사과한다는 얘기는 68시간 잘못됐어요. 폐기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휴일 연장 근로에 대해서 50%만 가상한 거 잘못됐습니다를 인정한 겁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일관됐죠. 네. 공약뿐만 아니라 대통령 되시고 나서도 근로기준법 개정 안 되면 행정에서 폐기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여야 3당 간사 합의안은 이 68시간 체제를 단계별로 52시간으로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2021년 6월 달까지는 이 68시간 체제를 연장 인정해 주는 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잘못했다고 장관이 그렇죠. 사과한 사안을 즉시 폐기해서 52시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비판했던 것을 21년 오히려 6월까지는 인정해 더 늘려준 거죠. 예. 예. 그렇게 된 꼴이고요. 예. 그 3당 간사 합의안 중에는 휴일 연장 근로에 대해서 50%만 하자라고 입법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을 개혁하는 꼴이 되버린 그렇죠. 거죠. 이건 저는 네. 국회의원으로서 받을 수 없는 안이었기 때문에 같은 여당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 법안은? 저는 혹시 이게 네. 국회 내에서 예. 그 타협안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네. 경영계와 노동계의 힘의 균형, 네.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타협안을 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경영계 같은 경우는 52시간 즉시 못하니 못하겠다고 하겠죠. 예, 그쪽은. 시간을 좀 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쪽에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준비 기간을 1년, 2년 이렇게 주고요. 노동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휴일에 뼈 빠지게 일한 땀의 대가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복 갈증은 인정을 해줘야죠. 네. 그렇게 타협안을 만들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협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면은 지금 이미 현재 협상안이 2022년까지라고 한다면 그거를 중간에 한 2020년까지로 줄여도 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면 한 1, 2년 정도 예. 그 어떤 한번 테스트 기간 그동안 준비할 시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죠. 줘서- 한 2년 정도 줬는데 준비 못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저 이제 오랫동안 언론계에 있었지만 왜 언론사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자기들도 이 전부 해당되는 건데. 맞습니다. 언론인들이 특히 해당되죠. 일요일 날 가장 오는 맞습니다. 전화가 언론인 전화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근로 대가를 제대로 못 받아가고 있는 게 사실 대한민국 기자들이거든요. 예. 저는 대한민국 기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측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고 그리고 특히 보도에 있어서도 아니 기자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그 언론인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가지고 강경파가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서 휴일 연장 근로에 대해서 중복 갈증을 받게끔 유지를 하면은 여러분들 일요일 날 일하시는 거 100%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싸우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정책 이야기 또 했는데, 앞서 아까 전에 그 이재호 의원 이제 집으로 보냈잖아요. 정말, 아니, 진짜 거물하고 싸웠어요. 임종석 실장하고 경선에서 이겨. 이재호하고 싸워서 본선에서 이겨. 순식간에 완전히 막 거물 정치인. 아니, 근데 이재호 의원은, 이명박의 남자잖아요. 그렇죠. 자, 이명박 기자회견 이야기를 좀 하죠. 예.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명박의 그 입장문 발표를 보면서 딱 한마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와닿는다. 예.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역사 뒤집기와 그리고 공작 정치 그리고 이 진보 괴멸을 위해서 정치 공작을 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정치 공작, 정치 보복을 했던 사람만이 그걸 해봤던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입장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다시 현장에 나타난다. 그 기자회견문이 이명박의 일종의 자백문 같았어요. 예,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 가면 진술서를 쓰잖아요. 저도 뭐 선거법 위반으로 부당한 선거법에 저항하느라고 검찰 가서 자술서를 써봤는데 그게 일종의 자백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명박 어제 기자회견문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자백문이다. 예. 그 나온 표현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치 보복 그리고 저는 진짜 노무현 대통령님 죽음을 언급한 부분은 제가 그것 때문에 순식간에 소주 2병을 마셔버렸어요. 그 기자회견 보다가 진짜 너무 빡쳐가지고 2병이 순식간에 넘어가더라고. 그 노무현 대통령님 죽음 표현부터 해서 기자회견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이명박이 뭐 저와 함께 일했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도대체 그러면은 김백준이는 저랑 일 안 했나요? 김준면은 또 언제 시절 민정비서관이었습니까? 그리고 박영준, 그죠? 박영준도 기억이 나고. 최시중. 최수중도 있지만 당장 자기 형 이상득. 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뭔지 잘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역사 뒤집기 안 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건국절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정말 우리 사회를 또 이념으로 몰고 갔습니까? 근데 보복 정치 안 했습니까? 아까 정말 초반에 얘기했지만 참여정부를 나와서 민간에 가 있던 사람들, 공공에 가서 일하고 있었던 청와대 출신들 다 국정원 다 백수 만들었죠. 다 백수 만들었잖아요. 국정원 시켜가지고 뒷조사해가지고 다 자르게 했던 게 이명박이었습니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전 국민이 지켜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인한다? 그리고 그걸 입장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그렇게 정치 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에 대한 저는 자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빨리 눕고 싶다. 빨리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씻고 잘잠 이불을 덮고 싶다. 잘잠 이불. 맨살로 잘잠 이불과 비비고 싶다. 부드럽다. 적당히. 까끌하다 적당히 뭔지 형언할 수 없는 야릇한 느낌. 무겁지도 않아. 가볍지도 않아. 시원한 느낌. 잠들면 따뜻한 느낌. 이불이 숨쉬는 것 같다. 중간에 걷어차지 않아도 좋아. 아, 잘 잤다. 일어나기 싫다. 그래도 일어나자. 이따가 저녁에 또 만나자. 잘잠 이불 네이버 검색창에 꿈나라 베개.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는데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낼 수 있는 기자회견문이 고작 저 수준이냐. 저는 사실 수준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었던 그리고 준수할 의무가 있었던 대통령직을 지낸 사람이 정치 보복을 운운을 하고 현존하는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다는 것 자체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분노라는 표현이
어떤 저는 개인적인 감정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그 입장문을 보고 느꼈을 분노를 대변한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검찰 수사라는 것이 이 사법 질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정말 드러난 어떤 불법이라든지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가 했던 것처럼 지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되나요? 이명박이 했던 것처럼 예. 마치 권력을 사유화해서 이 권력을 동원해서 정치보복했던 자신과 똑같은 수준으로 이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에 대한 분노의 표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눈에 뭐만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떡같이 살았다고 우리 품격 있는 대통령님도 자기들처럼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한 거죠. 예. 예.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MB가 이제 뭐 입장문을 내면서 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랫사람들 나에게 물어라. 이런 표현을 했던데 이런 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들어봤죠? 아마 이런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 예. 정상문 그 총무비서관이 금품수수권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과문을 한번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사과문을 한번 갖고 왔는데요. 예. 그때 노 대통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정말 여러 차례 하십니다.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렇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혹시 정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그 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여 진술할 것입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MB는 그 나에게 물으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사죄도 인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진심으로 사죄하시면서 네. 그 부분까지 다 자신의 책임이고 검찰에 가서 진술 받겠다, 조사 받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이명박의 입장문에는 진심이 없는 겁니다. 정쟁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진실한 사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명박이 보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표절이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예.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에 그때 비판 여론이 드세니까 뒤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서 아침 이슬을 어쩌고 저쩌고. 와, 그때 너무 어처구니가 맞습니다. 아니, 아침 이슬을 불러놓고 물대포 쏘고 명박산성 쌌냐? 뭐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이해를 할 텐데. 근데 아니 어떻게 보세요? 이명박이 지금 보면 예. 노무현 대통령님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려는 예. 그런 게 좀 보여요. 네. 저는 보니까 이명박이 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것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살리에르처럼 본인이 영원히 넘을 수 없는 정치의 거인은 이것에는 질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거를 가지고서 배워서 차용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본인은 그릇이 안 되는 인간인 거죠. 진심이 없는 인간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따라는 하려고는 하지만 국민적 감동은 없는 코스프레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방금요, 우리 정치 신세계 에피소드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명박을 약간 정신적, 심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서 그 멘탈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과연 이명박은 왜 그럴까를 한번 우리 멤버들하고 하나 만들어야겠다. 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이명박은 소위 오너라고 하는 대기업들, 재벌은 아니잖아요. 재벌들의 쉽게 해서 머슴살이를 했거든요. 네. 예. 그 컴플렉스도 있을 것 같고. 네. 뭔가, 자기도 스토리 만들어서 뭐 하여튼, 이렇게 대통령까지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그죠. 비교하는데, 도저히 이게, 자기도 뭔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고. 그렇죠. 요거 분석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어때요? 이명박 그렇게 기자회견하고 나서 우리 의원님이
집으로 보낸 백수를 만든 이재호 전 의원이 이제 또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예. 그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전 특히 뭐 이렇게 MB는 예. 돈에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다. 돈에 결벽증이 있대. 예. 그렇게 이재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진짜 황당했습니다. 옆에 같이 계속 붙어 있더니 이명박화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명박은 돈에 결벽증이 있는 게 아니라 집착이 있죠. 집착이 아주 그러니까, 강한. 예. 제가 알기로 그 UAE에서 예. 무슨 이렇게 뭐 상 같은 걸로 해가지고 $50만 준 것도 그것도 슈킹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기부하겠다 그랬더니 다 자기가 먹은 거 아닙니까? 돈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기 걸 챙겼던 사람이고 심지어 어느 정도 돈에 대해서는 악착 같으냐면은 4대강 22조. 예. 자원외교 비리 예. 이런 데다가 수십조 꼬라박았던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산비리까지.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 무슨 뭐 돈에 결벽증이 있었습니까? 사실 그 사자당은 아직 시작도 그렇죠. 안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또 한 번 이거는 캐고 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요. 그 이재호도 그렇지만 그 나머지 그 소위 이명박의 수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김두, 김효재 뭐 입 달린 사람들은 한마디씩 네. 우리는 뭐 없냐? 우리도 뭐 갖고 있다는 식으로 막 말을 해요. 네. 예, 그 보셨죠, 그죠? 봤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자기들이 참고 있다는 식으로. 근데 작년 9월부터 계속 참고 있어. 그래요. 너무 오래 참으시면 병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거를 보지 물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물타기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이 양동이 하나 정도의 물타기를 무슨 한 컵, 두 컵 하는 게 아니라 한 강물을 쏟아붓는 물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되지도 않는. 와, 비유 좋다. 아니, 이 양동이 하나에다 물타기라는데 한 강물 쏟아붓는 물타기 이거 말이 되는 물타기냐 싶습니다. 근데 우리 강명훈 의원님 지금 채팅창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 나오는데 진짜 대변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예. 아니, 그러면은 예. 당대표를 하셔야 되는데 당대표를 하셔야 이렇게 그거는 너무 예. 하여튼 예. 자, 돌아보면 우리 이명박 시절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그죠? 돌아가시고,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일을 했던 분들은 정말 이명박 수하들의 끊임없는 괴롭힘 속에서 사실 저는 바깥에 있었던 일개 지지자잖아요. 심지어 저도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요, 정말 카드 한 장 쓰는 것도 조심해서 쓰고 다녔습니다. 예. 혹시라도 다 털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도 그래도 좀 저도 이제 민주주의 2.0 때문에 대통령님 옆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죠. 하고 있었으니까 혹시 뭔가 꼬투리 잡혀서 사고 치면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삼철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그 시절을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 출마하고 또 이번에 출마하는 동안 지근거리에 있었던 삼철. 네. 예. 삼철로 이야기되는 친문 패권주의. 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철도 다 다른데 지금. 그렇죠. 그죠? 예. 양정철 비서관부터 할게요. 예. 저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저는 네. 이 대통령께서 이명박 입장문에 분노하셨던 거는 네. 이렇게 이 국가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그 사법의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부정하는 네. 정치 공작을 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분노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이명박을 잡기 위해서 정치 공작을 했다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화를 내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국가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의 시스템이 좌지우지 되는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몇 이렇게 야당이나 보수 언론들은 마치 또 우리 시스템이 한 사람에 의해서 싹 바뀔 것 같다라고
그런 거만 봐왔고 본인들은 그렇죠. 또 본인들도 그렇게 국가를 운영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시각으로 이 삼철을 바라보는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제가 페북에서 썼습니다만 우리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광화문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면서 함께 노력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 분들이 자신이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은 저는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왔다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이 다 뭉개지고 무슨 뭐 권력이 뭐 뒤집히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청산하고자 했던 적폐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2012년 그 당시에 안철수 쪽하고 협상할 때 네. 안철수가 삼철 물러나라 는 요구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호철 수석 같은 경우는 아무런 지위도 없었는데 물러나기 위해서 급제해서 직책 만들어서 물러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 어찌됐든 이번 대선 승리한 이후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실 다소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이호철 수석하고 양정철 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망명을 떠나다시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어쨌든 망명을 떠나고 나니까 여론이 좀 바뀌긴 하더라고요. 뭐 자기들도 심했다고 생각을 한 건가? 요즘 특히 보수 언론을 보면 네. 우리 양정철 비서관 이번에 또 책 냈잖아요. 책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죠? 하여튼 빨리 사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양정철 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로 기사를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돌아와도 될까요? 저는 이제 뭔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양정철 비서관이 예. 뭐 숙고하시겠지만 네. 저는 양정철 비서관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말씀을 제가 좀 곰곰이 좀 되새겨 보면 네. 양정철 비서관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네. 빌미가 될 만한 것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뭐 지방선거나 이런 것에 본인이 뭐 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하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혹여라도 빌미가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늦추시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이렇게 혹시라도 그런 일 없어야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온다라면은 본인이 견마지로를 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우리가 불러야겠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빌미도 안 주기 위해서 또 외로운 방랑 생활을 더 오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안타까워요. 그냥 예. 본인이 2008년이었나요? 그때 선거 총선 출마 네네. 한번 도전했다가 박홍근 예. 지금 원내 부대표한테 경선에서 져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정치는 안 하는 걸로 네. 그죠? 현실 정치는 안 하는 걸로 일단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방선거나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참모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은 당당하게 참모로 돌아와도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도 뭐 100분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 과연 양정철 비서관이 어떻게 선택을 하실까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혹여라도 좀 아직까지 우리의 이 언론 환경이라든지 야당 이런 사람들의 스탠스가 완전히 뭐 대통령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런 의미에서 혹여라도 본인이 그런 또 대통령을 공격하는 네. 소재로 이용되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부담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이호철 수석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 부산시장 예. 출마하지 않겠다. 근데 다들 이렇게 너무 선비처럼 사시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분의 개인의 소신이나 뭐 삶의 철학을 우리가 존중은 해줘야 되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아니 정말 등산하고 일상의 어떤 개인의 삶을 사시던 문재인 대통령을 현실 정치로 끌어들이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끌어들여 놓고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요? 어떻게 보세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네. 강병원 같이 이 대통령 만드는데 먼 발치에서나마 기여하고 함께했던
우리 의원들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지금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일하시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정부가 정말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이 당정청 모두 일심이 돼서 그분들의 좀 빈 자리를 메꾸는, 그래서 대통령을 성공하게 만드는 역할 끊임없이 하는데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해철 의원은 이번에 경기도지사 네. 예, 경선 출마 네. 하셨는데 네. 근데 우리 현역 의원들은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거 못하는 건가요? 할 수 있죠. 아, 할 수 있네? 네.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지역이 또 서울이시라서. 서울이고 어쨌든 뭐 이렇게 응원하고 서로 그런 일을 좀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조금 이제 좀 때가 아직은 이렇게 좀 다가오진 않았으니까 네, 좀 그렇죠. 지나면은 아마 도울 수 있는 의원님들도 좀 함께 각자 지지하는 분들 통해서 도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해철 의원님 같은 경우 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당원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그 당 안에 한때 친문 패권주의라는 게 뭐 완전히 진짜 그 단어를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네. 행행했는데 요즘 민주당 분위기 어때요? 그런 거에 대한 뭐 반성은 일단 뭐 됐고 그런 말은 이제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예. 어디 그런 말을 할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나 흐트러짐 없이 대화를 잘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19대 국회를 보면은 정말 창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진짜. 무슨 뭐 정치적인 사안 하나 할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개파끼리 네. 나눠서 싸웠습니까? 우리 네. 국민들이 보기에 창피할 거였지만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거를 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우리 보면은 그런 것 없이 일치단계에서 가고 있고 당내에서 어느 누구도 무슨 뭐 친문 패권이다 이런 거 언급하시는 분 없이 정말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가고 있는 모습. 저는 이게 정말로 우리 국민들 지지자들이 원하는 모습, 우리 당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강병원 의원님, 자, 이제 정치를 이제 초선인데,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세요?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지만, 네. 저는 이 추상적인 질문에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정치를 하는가? 네. 그리고 정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네. 그리고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네. 그리고 특히 좋아 그 총론적인 어떤 그런 걸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 특히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극렬 지지자, 저런 극렬 지지자들이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때는 문자 폭탄 예. 또 얘기 나오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문바 하면서 좀 지지자들 비판하는 기사 칼럼도 엄청나게 나오고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지지자들도 결국 시민일 뿐인데 네. 이렇게 공격받고 또 지지자들의 어떤 행태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또 이렇게 갈라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참여정부 때도 봤던 건데. 네. 저는 이렇게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고 댓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이거는 정치에 진화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인정하지 못하면은 이 현실 정치에서 떨어진 거죠. 정답을 그냥 주시니까. 아니, 정치가 짜고 친 진화하고 것 같아. 있는 겁니다. 아니, 전혀 짜고 친 적 없습니다. 싸고 친 적 없어요. 없습니다. 네, 전혀 아니에요, 진짜. 정치가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는 이 국회의원이 정말 이렇게 자신의 유권자들과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면도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의 소신대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네. 정치가 진화되고 있는 당연한 모습으로 인정하고 이거를 어떻게 더 잘 소화해서 자신의 정치에서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무슨 뭐 문파, 극성 이렇게 보는 순간 그 사람은 이 현실 정치에서 한참 뒤떨어진 낙후된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동네 다니면서 막걸리 받아먹고 그렇게 정치해야죠.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나가셨어요? 문자
따뜻한 받아보셨어요? 아, 저는 아직 안 받아봤는데요. 안 받아봤는데. 의정활동 잘하고 계시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정말 본인이 정말 이렇게 국민적인 대의에 충실하고 우리 유권자들, 자기 지지자들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한다 그러면은 본인에게 욕설하는 문자 폭탄을 누가 보내겠습니까? 격려의 문자가 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격려의 문자는 좀 받으셨어요? 예, 가끔 받고 네. 있습니다. 후원금은 어때요? 용케 우리 많이 이렇게 우리 예. 친문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러신지 아니 유권자들이 도와주셔서 뭐 꽉꽉 잘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 잘 채웠어요? 예. 어우, 훌륭하십니다. 그건 잘 채웠다는 거는, 의원님이 적절하게 대중성도 잘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이런 데 자주 좀 불러주세요. 예.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우리 의원님이, 지금 말씀 이렇게 잘 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게 지난 JTBC 신년 토론회 민주당 패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사건 아세요? 아니, 몰랐습니다. 왜 아니, 그랬죠? 신년 토론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 패널이 한 명도 없어요. 패널이 전부 저쪽, 그리고 소위 이쪽은 전부 정의당, 예, 뭐 유시민 작가하고, 또 한 명 누구더라? 예, 노회찬. 예. 민주당은 빠졌어. 근데, 아니, 이렇게 말씀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마치 말 잘하는, 그리고, 논리적인 언변이 뛰어난 분들이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지 말이에요. 하여튼, 과찬이십니다. 예. 저 이거 한다고 제가 3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아? 3년 전부터. 제가 그럼 3년 전부터 이 그림을 갖고 있었던 건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나가셨어요? 자, 그럼 아까 그 총론적인 질문, 예. 왜 정치를 하는가? 예. 제가 그 선거 때 연신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는 네. 슬로건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저는 두 가지를 한번 담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느냐? 네. 저희 어머님이 홀어머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4살 때 돌아가셨고, 제 어머님은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제 인생에서 행복했었던 때는 어머니가 해주셨던 따뜻한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또 하교에서 어머니가 챙겨주신 따뜻한 밥을 먹었던 연신내 행운식당 시절이 저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동네에 오시는 어떤 분들에게도 1,000원짜리 따뜻한 밥을 대접하셨고요. 그때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만들었던 행운식당의 모습, 그 행복했던 모습을 잊지 않겠다라고 제가 연신내 행운식당이라는 슬로건을 썼고요. 예. 그때 가졌던 행복을 우리 국민들에게도 저는 정치를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우리 국민들의 의무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방, 납세, 근로, 교육.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될 행복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이 국민들이 행복할 권리가 헌법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저는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보면은 본인이 정말 당연히 누려야 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죠. 보십시오. 예. 일하고 싶잖아요. 그런 일자리가 없습니다. 연애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행복을 주고 아이들에게도 우리 엄마들에게도 어르신들에게도 행복할 권리를 다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것을 저는 필생의 정치의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서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커다란 그 이념의 시대를 이렇게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창한 구호가 남발하던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은 사실 정말 우리 일상의 삶을 살펴가면서 조금씩 개선해내는 것. 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삶을 실제로 바꿔내는 것. 그래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조금 더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 제가 마침 어제 저희 어머니가 그 항암 치료를 어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 큰아이하고 둘이서 술을 한잔 하면서
그 일상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까 전에 그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행복했던 한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제 큰아이한테 제가 살아온 기간 동안 가장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했거든요. 아, 예. 근데 그런 일상의 그 소소한 행복들이 그런 행복감을 누구나가 하나씩 갖고 있다면 네. 자살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그럼요. 그죠? 예.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은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밝은 세상으로 나와서 이웃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런 역할을 결국은 우리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그럼 그게 전부 총론적인 전체 답변이 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죠? 예. 그래서 항상 그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 그때 어머니께 배웠던 행복, 네, 예. 이 행복이 나만 누릴 게 아니라 우리 네. 국민들 모두가 다 각자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 네. 그게 국회의원,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강병원 의원님이 앞으로 계속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간다면 우리 재선 3선 그리고 더 큰 정치인으로 쭉쭉쭉쭉 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커 나간다는 게 결국 시민들하고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가는 그 행렬이 점점 커지는 걸 의미를 하겠죠. 예.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시민들 숫자가 점점 불어날수록 큰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그죠? 예. 오늘은 일단 우리 강병원 의원님을 우리 그 지지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처음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자리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현안을 가지고 그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필요하면 우리 강 의원님을 또 초청을 해서 이런 시간을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뷰는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강 의원님 후원 계좌 갑시다. 그런 것도 하나요? 자, 오늘 재밌는 시간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하여튼 또 이렇게 시간이 확 지나간 모양인데. 그죠? 한 시간 금방 가죠. 예, 저도 하여튼 즐거운 자리였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우리 국민과 항상 소통하면서 네. 국민의 뜻, 저는 그것만이 정치인이 따라야 될 유일한 근거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서 UBC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